와서 오늘 쌤이 알게 된 소식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도 시험 범위를 들어가고 9켤레 구두에 남은 사대는 본문 전문 전체가 다 들어간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톡에다가 여러분이 알게 되었을 때 바로바로 남겨주시면 쌤이 프린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좀 물리적으로 못 따라가는 범위이기는 하거든요. 모의고사도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방안은 태영쌤이 부곡동 수업하시는 거에 부분을 이제 달리를 해서 뭐 이 단원은 태영쌤 수업 영상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렇게를 해서 전체 범위를 다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진도를 어쨌든 좀 빼보자. 오늘도 멈출 시간이 없네요. 너무 학교가 빨리 진도를 나가고 있네요. 중앙고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까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27페이지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위에 부분이 또 중요한 게 보여서 또 짚고 갑시다. 이때 예부터 정리 한번 들어갈게요. 이제 암행어사가 출두할 거라는 걸 운봉경장이 좀 눈치를 채. 그래서 운봉경장이 눈치를 채고 난 후에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이몽룡이가 이제 나쁜 놈들 때려잡으려고 검찰 출두하는 장면입니다. 절정 3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좀 중요한 장면은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를 통한 장면의 극대화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에 어사또 부하들과 내통을 한다. 오늘 나쁜 놈 때려잡으러 가자라고 이제 소식을 알립니다.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서리 중방 거동보소, 편집자적 논평으로 판소리 사설의 문체라고 얘기를 했죠. 역조를 불러서 단속을 할 때 이리 가면서 수군, 저리 가면서 수군, 서리 역졸 거동보소, 외올만검 공단 모자 딱 이제 출두를 하기 위해서 새 걸로 다 갈아서 받고 새 페랭이 눌러 쓰고 석자간발 새 집신에 한삼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깨끗한 유니폼을 입고 잡으러 가는 거야. 나쁜 놈들.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끈을 손목에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원읍이 우글우글 청파역졸 거동보소, 청파역졸 거동보소에다가 밑줄 끄시고 판소리 사설 어투 적혀져 있습니까?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적어주시고 청파역졸 거동보소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 사설 문체라고 적어줘. 편집자적 논평 판소리 사설 문체. 달같은 마패 햇빛같이 번쩍 들어에다가 별표 3개. 어떻게 우리가 표현기법 살피기로 했지. 마패가 신분증이라면 이 신분증이 마패를 달과 햇빛이라는 광명의 대상한테 빗대어 표현을 한 게 뭐다? 어둠같이 칠흑같은 변삭도의 학정에 가혹한 정치에 시달렸던 백성들의 삶에 광명이 깃드는 거야. 그래서 밝은 이미지에 달과 햇빛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는 거야. 마패를 달과 햇빛에 빗대어 표현을 했다. 탐관오리의 횡포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밝혀줄 것이다. 옥에 같은 춘향이도 이제 풀려날 거야. 광명을 찾게 될 것임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춘향이는 남자친구 이몽룡이가 암행어사가 됐다라는 걸 알아 몰라? 몰라. 거지가 되어와서 이제 춘향아 오빠 다 망했다. 거지 꼬라지가 되니까 춘향이는 자기의 폐물을 팔아서 엄마한테 부탁을 해. 내 남자친구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으로 바꿔주라고. 그리고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끝까지 거부를 해. 오빠가 거지로 돌아왔다라고 하더라도 변사또와의 수청을 거부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정절, 지조절개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출두야 라고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힌다. 지규적인 표현에서의 과장을 기억해주세요. 초목금수인들 안이 떨냐 라는 서리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다? 암행어사의 위세에 온 세상이 지금 벌벌벌벌 떤다는 거야. 초목금수는 하늘에 나는 날짐승, 땅에서의 들짐승 모두가 다 벌벌 떨었다. 그래서 안이 떨냐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거. 편집자적 논평, 과장, 직유, 대꾸, 의인, 서리까지. 표현기법 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과장, 직유, 대꾸, 의인, 서리까지. 그러면 교과서 날개 질문. 암행어사가 출두를 할 때 서술자가 왜 마패를 굳이 달과 햇빛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습니까? 라는 것은 광명의 삶. 어둠에 칠흑같은 삶에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의 삶에 춘향이의 삶을 포함해서 밝혀줄 것이다. 광명을 비출 것이다. 28페이지 계속 따라갈까? 출두야. 북문에서 출두야. 문장 길이가 확 짧아졌지. 그만큼 어때? 생동감 있게.
동서분의 출두 소리 청천에 진동을 하고요. 모든 아전들 들어라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을 잃어서 공형이요 등채로 휘따닥. 등째로 휘따닥은 나쁜 놈들 등채로 때려잡는 겁니다. 애고 죽겠다. 공방이 자리를 들고 들어오면서 아이고 내가 안 하겠다는 공방지책을 억지로 공방을 맡았는데 저 불 속에 어찌 들랴. 아이고 나 죽었네. 등채로 휘따닥 애고 박 터졌네. 어사출두 장면에 밑줄겠자 도망치는 부패한 아전들의 모습에다가 밑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합니까? 혼이 날아가는 장면이죠. 혼비백산이라고 적자. 영혼이 날아갈 것만 같은 장면이라서 우리 기현이 어디 하는지 밑줄 긋고 가보자. 도망치는 부패한 아전들의 모습에다가 밑줄 애고 박 터졌네. 옆에 파란색 부분 밑줄 긋고 가자. 도망치는 부패한 아전들의 모습에다가 밑줄 위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혼비백산. 실감나게 묘사를 하면서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을 사용을 했더니 긴박감이 조성이 되네요. 밑줄 좀. 호흡이 짧은 어구와 문장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로로 묶어야 돼. 좌수부터 가로 열기 시작해서 옆에다 뭐라고 적자?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왜? 혼비백산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나쁜 놈 때려잡기 장면 제일 속 시원하잖아. 장면의 극대화로 자세하게 묘사를 해줘야지. 자수별감 넋을 읽고 이방이랑 호방은 혼을 읽고 넋을 읽고 혼을 읽고 이런 거 뭐다? 대꾸 열거라고 적어봐봐. 확장적인 문체는 기본적으로 대꾸랑 열거를 통해서 리듬감 있게 서술이 될 거야. 자수별감 넋을 읽고 이방 호방 혼을 읽고 밑에다가 대꾸 열거 삼보의 리듬감으로 가보자고. 나졸들이 분주하네. 모든 수령들이 도망을 갈 때 거동 좀 봐봐봐. 편집자적 논평에다가 밑줄. 자, 엄청 웃겨. 인괴가 뭔지 옆에 단어 뜻 봐봐봐. 관아에서 쓰는 도장을 넣어두는 상자를 대신에 뭐를 들고 있다? 강정을 들고 있어. 과자 강정 알지? 옛 과자. 병부를 잃어버리고, 병부는 뭐지? 조선시대에 군대를 동원을 하는 표지로 쓰던 둥글 납작한 나무 패를 잃어버리고 뭐를 들고 있다? 송편을 들고 있어.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성평 들고 밑에다가 또 대꾸 열거 적어줘. 대꾸 열거. 인계 잃고 강정 들고 병부 잃고 송편 들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고? 대꾸 열거. 사음보의 리듬감으로 판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찌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 고요 깨지는 것은 북가 장고라. 자, 혼비백산하고 있는 수령들의 모습이 희화화 된 거야. 희화화에다가 동그라미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리는 거야. 아이고 그래 그런 나쁜 놈들아 좀 잘하지. 정치 좀 잘하지. 정치 못하다가 이제 이 공무원들 감찰을 하는 게 등장을 하자 이렇게 똥줄 타게끔 도망을 치는 거야. 열거에다가 동그라미 대꾸에다가 동그라미 과장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표현기법 쓰인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모두가 다 도망을 갈 때 본관사또는 어찌하는지 봐봐봐. 본관사또에다가 동그라미 변사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똥 지르고 있어.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양지 눈 뜨듯 밑에다가는 지규 구석에 처박혀서 생쥐가 눈을 뜨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애가 멘붕이 돼서 하는 말을 주목을 할 건데 본관사또의 모습도 어떻게 해요?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렸지. 본관사또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 밑에다가는 희화화라고 좀 적어줘. 똥 지르고 있는 모습은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렸다. 뭐라고? 희화화. 그래서 멘붕되니까 사람이 말을 어찌하는지 봐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야. 밑줄 긋고 갈까?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올바른 어순이라면 바람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목 마르니까 물 들여라 라고 해야 되는데 애가 이제 정줄을 놓은 겁니다. 문과 바람, 물과 목을 뒤바꾸어서 말하고 있네요.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로 변사또가 매우 당황했구나. 변사또가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관청색은 상을 읽고 문자 그리고 내다르니 서리 욕졸이 달려들어서 관청색을 잡아들였어. 애고나 죽네. 28페이지의 단어 뜻들 잘 봐. 공형이랑 등체, 인계, 병부, 용수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자,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도 잘 기억해 주세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자. 29페이지. 이때 장면에 전한 어사또가 분부를 하기를
이제 나쁜 놈들 때려잡고 있는데 여기 우리 아버지가 변사또 이전에 봉간사또는 누구였어? 이몽룡의 아버지였어. 근데 이몽룡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승진을 하는 바람에 변사또가 대신 후임으로 왔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예전에 여기에서 업무를 보셨던 오피스란 말이야. 이 골은 대감이 좌정하시던 골이라 라는 것으로 야 여기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셨던 장소잖아. 잡소리를 금하고 갯사로 옮겨라 라는 거는 시끄럽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 위에다가는 유교적 효라고 적자. 효심입니다. 효놈이네. 이몽룡이 효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과거에 업무를 보셨던 이곳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말자. 대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의 대감이 누구라고? 이몽룡의 아버지야. 변사또의 자리에 이몽룡이 자정을 할 수는 있지만 부친께서 앉아 계셨던 업무하셨던 곳에 내가 앉아서 소란스럽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전관이었다라고 하면 이전에 변사또 전에 누구였다고? 봉간사또 전관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예우이자 존경심 밑줄 자 아버지에 대한 예우이자 존경심에다가 밑줄 효심입니다. 유교적 효사상이 반영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객사로 옮기고 난 후에 봉간사또는 이제 어떻게 잘렸어. 봉고파직하라라고 이제 벌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분부를 하니 봉간사또는 봉고파직이요 건성징악이라고 하나 적고 가자. 봉간사또는 봉고파직이요 옆에다가는 선징악 선함은 권하고 악함은 응징해야지. 봉간사또 변사또가 벌을 받았습니다. 알고 시원해라. 절정 3으로 계속 이어갈까? 이몽룡이 어사출두를 해서 변사또의 탐관오리 징벌까지 여기까지 끄덕끄덕이면 절정 4로 계속 이어갈게.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형리를 불러서 분부를 하기를 야 우리 이 골짜기에 갇힌 죄수를 다 한번 보자. 특별 사면 해주겠다는 거야. 죄 없는 사람들이 갇혀있으면 특별 사면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몽룡이가 지금 누구 구하려고 하는 거야? 춘향이 구해야지 그지?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 다 올리라. 호령을 하니 죄인을 올리는데 다 각각 죄를 묻고 난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줄세. 풀어줄세에다가 밑줄 끄시고 단어 뜻을 좀 적어놓자. 방송. 예전에 브로드캐스팅의 방송이 지금 우리는 방송하다라고 하면 소식을 전달하는 거를 방송이라고 하지. 그런데 조선시대 때 중세국어에서는 죄인을 풀어준다라는 뜻으로 방송이 쓰였습니다. 노을방자에 보낼 송자 사용해서요. 풀어줄세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방송이라는 단어 하나 기억해 주시고 현재인쌤이 수업시간에 얘기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봐줘. 알았지? 저 계집은 무엇인고? 누굽니까? 저 계집 춘향이. 근데 솔직히 이몽룡의 성격을 좀 봐봐. 아니 춘향이를 바로 풀어줘야 되잖아. 지금 자기 때문에 큰 칼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 쥐가 들끓는 감옥에서 이몽룡을 향한 정절, 지조와 절개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그간의 고통을 얼마만큼 겪어왔는데 빨리 춘향이부터 구해가지고 칼 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자기의 신분을 바로 밝힌다 안 밝힌다? 안 밝혀. 그러니까 봉간사또, 변사또가 한 5등급 정도가 되는 남자라면 자기는 한 2등급 정도 되는 남자잖아. 그러니 2등급 되는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리고 내가 거짓꼬라지로 돌아와서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향이가 이몽룡과의 사랑을 지키는지 몽룡이는 좀 궁금한 거야. 몽룡이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의문스럽고 능청스럽죠. 그죠? 저 계집은 무엇인고? 라고 춘향이한테 모른 척하는 거야. 형리가 여쭈오되 기생 월매의 딸이 온데 관청에서 포악한 죄로 관청에서 포악한 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라고 적어야 된다. 변사또의 수청 거부라고 적자. 기현이가 잠이 오면 책상을 키다리 책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와도 된다. 쌤 옆으로 관청에서 포악한 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책상은 키다리 책상이 아니니 여기 오면 좀 편하지? 쌤 옆에 있으면 좀 잠이 깨요. 밑줄 긋고 갑시다. 관청에서 포악한 죄에다가 밑줄 뭐라고 적고 가자? 변사또의 수청 요구 거부라고 적자. 변사또의 수청 요구 거부. 이 수청이 무엇인지 중앙고 애들이 물어보더라고. 야 하룻밤 내 거 하자라는 겁니다. 민간의 여자를 한마디로 성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관청에서 포악한 죄입니까? 이게 부당한 요구잖아요. 그죠?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춘향이가 거부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둔 변사또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죄인고라고 하니까 형리가 여쭈오되 봉간사또가 수청 들라고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에다가 밑줄 절절절자로 끝나는 말은 직기술자의 수절 그리고 올바른 바른 정자의 정절
수절이 정절이나 절자로 끝나는 말로 말장난의 언어유희라고 생각해줘. 언어유희에다가 동그라미. 당연히 수청을 거절을 하지. 임자가 있는 여자한테 수청을 들어라고 하면 그게 웬일이야. 그러니 수청을 아니 들려 하고 춘향이가 거부를 한 것을 변사또에게 악을 쓰면서 달려든 춘향이라고 춘향이를 잘못한 사람으로 죄인으로 취급을 한다 그지 형미가. 이게 그때 당시에 정부의 모습이야. 그때 당시에 관리들의 모습인 거야. 민간의 여자를 함부로 대했다라는 거지 그지. 놀이개로 여겼다는 거야. 어사또가 분부를 하기를 야 이 어사또도 이제 쓰레기 마인드로 춘향이한테 말하는 거야. 너 같은 년이 수절을 한다고 관장한테 포악했다. 이 년이 말이야 살기를 바랄 소냐 밑에다가는 서리. 쓰레기 같은 멘트를 날리는 거지. 똑같은 개찐 도찐인 것 마냥 죽어서 마땅하되 오와 물결 표시. 내 수청도 거역할까? 에다가 물결 표시 옆에다가 이몽룡의 성격 땡땡. 실판을 한번 봐주쇼. 이몽룡의 성격 땡땡 뭐라고 적어놨어? 의문스럽다 적고 가자. 능청스럽잖아. 여자친구를 끝까지 테스트하는 거야. 즉 빨리 구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거지 꼬라지로 온 거를 춘향이한테 보이고 나서 춘향이가 내 집안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춘향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지 궁금했겠지. 그러니 어사또가 청을 했을 때 춘향이가 거절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야. 내 수청도 거역할래? 라고 모르는 척. 춘향이가 근데 예 알겠습니다 막 계산기 두드려 봤을 때 변사또는 나이도 말고 막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데 막 어사 정도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리고 우리 오빠 거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그래 이 남자면 되겠어 라고 해서 예 춘향이 기꺼이 모시겠사옵니다 라고 하면 드라마가 이제 와장창창 깨지는 거지. 근데 춘향이가 뭐라고 하는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두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있어. 중간고사에 쌤이 이거는 모든 것을 걸 수 있다. 반드시 나온다. 뭐지? 첫 번째 이몽룡의 한시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시 잠깐만 보고 가자. 이몽룡이가 섯을 시퍼렇게 변사또한테 딱 뿌리고 갔던 한시가 뭐야? 니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술이 백성들의 피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망백성의 피요. 쪽수 26조. 니네들의 옷 같은 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 백성들의 기름을 짜는 것이고 대꾸법이지. 촛불에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졌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의 소리가 높아진다. 대꾸에다가 은유적인 표현기법 시험에 나옵니다. 이걸 한시를 통해서 이몽룡이가 암행어사 출두할 것이다 라는 복선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탐관오리들의 횡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한시였지 그지. 노풀고자랑 기름고자를 사용했었어. 이거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대사 춘향이의 대사 시험에 나옵니다. 29페이지 다시 돌아오셔서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훌륭하십니다. 모두 명간이로구나에다가 밑줄 끄시고 지금 춘향이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이 수청을 또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훌륭한 관리이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는 속마음과 일치 아니면 속마음에서는 쓰레기들이 다 내려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을 명간이라고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 거야.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했지. 그래서 이건 뭐다? 반어법인 거야. 야 이 쓰레기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 그걸 참고 뭐라고? 모두들 훌륭하시네요 라고 얘기하시니 반어적인 표현으로 춘향 아씨 말씀하신 거야. 괜찮니? 여기까지 반어적인 표현 하나 체크했어. 어사또 들으시오! 라고 자기가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는 거야.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거야. 칭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무너지겠습니까? 그러면 칭암절벽의 높은 바위 밑에다가는 춘향의 지조라고 적어봐봐. 춘향의 절개지조야. 춘향의 절개지조라고 적어봐봐. 바위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춘향의 절개지조. 바람은 춘향이에게 닥쳤던 시련과 고난이니까 수청요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바람 밑에다가는 수청요구. 바람 밑에다가는 수청요구 가로 열어서 뭐라고 적지? 시련 고난이라고 적자. 자,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는 바람이라는 수청을 요구하는 시련 앞에서 꺾인다 꺾이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아. 청송록죽이라고 하면 송에다가 동그라미 소나무지. 그리고 죽에다가 동그라미 대나무지. 소나무랑 대나무는 누래져 아니면 사시사철 푸르러.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지. 사시사철 푸른 나무 밑에다가 역시 뭐라고 적고 가자? 춘향의 지조절개라고 적어줘. 절개지조. 푸른 나무 밑에다가는 지조절개. 눈이 온들 변하리까. 눈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수청요구. 가로 열어서 실험고난. 한마디로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를 어디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바위와 나무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서 바람과 눈의 시련에 내가 꺾인다 꺾이지 않는다 꺾이지 않아. 아무리 나를 고문을 해봐라. 너 같은 쓰레기들한테 내 정절을 바치겠는가. 나의 사랑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몽룡 오라버니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바삐 죽여주오! 라는 거에서 어서바삐 죽여주오에다가 밑줄 부등호 표시해보자. 춘향이한테는 목숨이랑 정절 중에서 어디 쪽으로 입을 벌려줘야 돼? 부등호 표시했을 때 입을 벌려주는 거는 정절이 목숨보다 중하다. 정절로 입을 벌려야 되겠지. 필기하고 가자. 목숨과 정절 중에서 부등호 표시 어디로? 정절로 입을 벌려줘. 목숨도 버릴 수 있어. 무엇을 지킬 수 있다면? 내 정절을 지킬 수 있다면. 이몽룡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몽룡이 거지가 됐는데 거지 남자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이 아름다운 여인의 일편단심을 보세요. 수청을 요구하는 어사또의 능청스러운 질문에다가 난 좀 재수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테스트를 먹였다는 거에서 능청스러운 질문에다가 밑줄. 근데 춘향이는 어사또가 이몽룡인 줄 몰라. 그래서 아이고 훌륭한 관리이십니다 라는 반어적인 칭찬으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동그라미 치고 가자. 바위나무에 빗대어서 바위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수청을 역시 거절해.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냥 죽여라. 그러면서 이제 억울한 거야. 어젯밤에 서방님이 거지로 왔을 때 내가 죽거든. 변사또 생일잔치에서 변사또가 분명히 나를 죽일 텐데 내가 죽거든. 내 폐물을 다 팔아서 우리 오라버니 맛있는 음식이랑 좋은 옷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라버니 나 죽거든. 시신은 수습해주세요. 내가 죽을 때 옆에 있어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겼단 말이야. 그런데 서방님이 옆에 있어 없어? 없어. 거지로 돌아와서 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옆에도 없어. 그러니까 향단이 몸종이라고 생각해주세요. 향단이한테 억울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지 좀 찾아봐라. 어젯밤에 온문간에 와 계실제 천만당부를 하였더니 무슨 내용이었어? 자기 죽거든 시신 수습해달라고.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도 모르네. 아이고 매정한 서방님아. 전날 밤에 거지의 모습으로 왔던 몽룡에게 변사또의 행포로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거두어 달라는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가 보이지가 않으니까 원망스러워서 찾는 거야.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춘향이의 의지, 그냥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사또가 분부하기를 이제 갈등이 해소해야지. 춘향아, 얼굴을 들어 나를 보아라. 명대사입니다. 친구들한테 해주세요. 얼굴 들어 나를 보아라 라고 친구한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니 춘향이가 딱 고개를 들어보는 순간 봐봐봐봐 이것 좀 봐 되는 거야. 위를 살펴보니까 어머나 거지 꼬라지였던 우리 남자친구가 거린으로 왔던 낭군에다가 동그라미, 어사또에다가 동그라미, 하살표로 쏙. 남자친구가 어사또였던 거야. 거지 꼬라지로 왔던 어제의 낭군이 어사또가 되어서 딱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춘향이는 웃음도 나고 울음도 터지는 거지. 아 몰라 하면서 오빠의 가슴을 팡팡 치고 싶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옆에 날개 질문 보고 가셔야죠. 층암절벽 높은 바위, 이거는 뭐라고? 춘향이의 절개와 지조. 바람은 뭐라고? 수청을 요구하는 시련. 청송록죽 푸른 나무 뭐라고? 춘향이의 지조와 절개. 눈은 뭐라고? 시련. 수청을 요구하는 시련. 그래서 바위와 나무는 다시 한 번 더 표시하고 가자. 시험에 무조건 나와. 별표 3개 표시하시고요. 바위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춘향이 지조와 절개에다가 밑줄, 바람과 눈에다가 동그라미, 춘향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에다가 밑줄, 봉고파직이라는 단어 뜻도 체크하시고 관장과 청송록죽 단어도 한번 보시면서 30페이지 갑니다. 춘향이가 박수를 치는 얼씨구나 좋을시고 어사당군 좋을시고 남원읍내 가을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가을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가을은 떨어지게에다가 밑줄. 가을은 나를 떨어지게 만드는 계절. 플러스의 계절이야 마이너스의 계절이야? 춘향이에게 마이너스의 계절이었어. 그럼 가을 위에다가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고 위에다가는 시련이었어. 변사또의 수청 요구로 떨어지게라는 것은 죽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서 이와 춘풍이 날 살리는구나. 날 살려준 사람은 누구야? 이몽룡. 그래서 이와 춘풍에다가 별표 셋. 이화는 오얀니자를 사용하니까 우리 여기에 성씨가 이 씨인 사람이 이우진인가? 박우진이었나? 나 이무진이었나? 성씨를 안 부르니까 성을 모르겠다. 우진이 박이가 박우진이구나. 기현이는 정기현이고 차라리 우리 이 씨가 없네. 의은호 아저씨. 은호가 오얀니자를 쓰거든요. 은호의 이자가 무슨 이자다? 오얀니자입니다. 아저씨라고 하니까 시리가 반응을 하네. 이화에서의 오얀니자를 통해서 뭐다?
이화춘풍이라고 하면 봄바람이라고 생각하고 표면적으로는 봄바람에다가 두 개의 뜻이야. 이화춘풍이라고 하면 뭐라고? 봄바람에다가 번호 1 아니면 어사가 된 이몽룡 번호 2 두 가지의 뜻을 지녀. 이화춘풍이라고 하면 두 가지 뭐뭐로 생각하자. 봄바람이랑 어사가 된 이몽룡. 이몽룡이가 날 살렸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낄까 염료로다. 이게 꿈입니까? 변사또가 학정이라고 하면 뭐야? 가혹한 정치거든. 그 횡포로 인해서 춘향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 가을에 떨어지게 되었었는데 암행어사 출두로 이하춘풍이 날 살리구나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지. 봄바람이 나를 살렸다. 한참일이 즐길 적에 춘향어미가 들어와서 끝도 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설하하랴. 어찌다 설하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편집자적 논평. 춘향의 엄마가 알고 우리 사위 어사또가 되었구나 라고 막 좋아하셨다라는 거야. 편집자적 논평. 이제 마지막 결말의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갑시다. 춘향이의 높은 절개에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밑줄 끄자. 높은 절개 광채 있게 되었으니 어찌하니 좋을손가. 편집자도 논평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어사또가 남원 지역에서의 공무를 다 하고 난 후에 업무를 다 처리를 하고 춘향이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데려갑니다. 출세한 거야. 신분 상승한 거야. 이제 남원의 촌년이 기생 천민이었거든. 기생의 딸이었기 때문에 천민이었는데 서울로 가서 이제 정열부인이라는 직책을 하사받습니다. 위위가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니 칭찬하랴. 모두가 다 칭찬하지. 누가 하니 칭찬하랴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시 편집자적 논평. 모든 사람이 다 칭찬했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누가 하니 칭찬하랴 밑줄 꺼서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편집자적 논평. 이때 춘향이가 평생도랑 살아왔던 고향이랑 이별을 해야 돼. 17년만 이렇게 살았겠지. 이제 서울로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춘향이가 고향과 하직 인사를 합니다. 남원을 떠나니까 연기하게 되었지만 지책이 높고 굉장히 귀한 신분이 되었지만 고향을 이별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고향에 다시 못 들어올 것 같으니까 고향을 이별을 하니 일희일비가 아니되랴. 일희일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슬픈 거야. 오빠랑 같이 출세해가지고 한양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그렇지만 남원을 이별을 하는 것은 또 가슴 아픈 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슬퍼한다. 이몽룡과 함께해서 기쁘지만 고향을 떠나게 되어서 슬프고 아쉽다. 내용 한번 봐봐. 놀고 자다운 부용당아. 부용당에다가 동그라미 춘향이의 별당입니다. 너 부디 잘 있어라. 너에다가 동그라미 의인. 부용당을 의인화시킨 거야. 광활로, 오작교, 영주각도 잘 있어라. 다 인사를 하는 겁니다. 봄풀은 해마다 푸르지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춘향이는 이제 돌아올 기약이 없거든. 서울 여자 되는 거니까. 그렇게 잃은 시는 나를 두고 이름이라. 다 각기 이별을 할 때 길이길이 무고하옵소서. 사고 없이 편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고향의 애들한테 인사를 하고 다시 보기 기약이 없구나. 자, 그러면 우리 30페이지 단어 뜻풀이 이화춘풍 다시 한 번 더 크게 별표. 자두나무의 꽃이라는 오약꽃과 춘풍은 봄바람인데 겉에 표면적으로는 봄바람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도 되지만 이몽룡이 날 살렸다라고 해석해도 돼. 이화춘풍은 뭐를? 어사가 된 이몽룡. 위, 민정, 입시, 정열부인. 단어 뜻 보시면서 판서로 갑니다. 춘향전의 주제의식은 두 가지의 주제를 지니고 있어. 옆에다 적고 갈까? 주제의 양면성이라고 좀 적어줘. 춘향전의 주제의식 옆에다가 뭐라고 적자? 주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주제의 표면적 주제랑 속주제의 이면적 주제가 있어서 주제의 양면성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 주제가 양면의 특징을 지니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기도 해. 그래서 춘향전의 주제의식 옆에 적고 갈 거야. 주제의 양면성 적어주시고 찌끄고 뭐라고 적고 가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판소리계 소설들은 주제가 양면적이야. 자, 밟아. 양반들이 모두가 다 좋아할 만한 주제는 표면적 주제.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 이야기. 유교적인 정절이지. 여성의 굳은 정절. 밑에다가 뭐라고? 유교적 가치라고 적자. 모든 양반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야. 유교적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면적 주제는 서민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탐관오리들이 횡포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반감의 마음, 저항하고자 하는 왜 신분으로서 니네가 우리를 차별하냐? 우리도 똑같은 존엄한 인간이야 라는 인간 해방 사상이 담겨져 있어. 춘향과 이몽룡의 결연은 신분적 갈등을 극복한 인간 해방 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인간 해방 사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해 저항정신이 담겨져 있어. 하나만 더 적어보자. 이면적 주제에다가 하나 더 추가할게.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한 저항정신이라고 적자. 탐관오리라고 하면 탐욕적이고 부조리한 관리를 얘기하죠.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한 저항이라고 적자. 이면적 주제 하나 더 적고 갈 거야.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한 저항.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한 저항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당대의 사회상과 독자층이 요구를 한 것을 반영을 시킨 거야. 당대층에서의 요구는 뭘까? 이 나쁜 놈들 혼내주라는 거야. 나쁜 놈들이지. 한번 봐봐. 당대 사회상은 남녀 사이에 신분의 차이가 있으면 사랑을 인정을 받지 못했어. 신분으로 인한 사랑이었단 말이야. 오케이, 밑줄 긋자. 신분의 차이에다가 밑줄, 신분의 격차가 있으면 자유연애를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두 번째, 탐관오리가 선한 백성들을 핍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빈번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민의식이 성장을 해서 이런 것들 벌 받았으면 이라고 막 빡큐 먹어라 하고 싶단 말이지. 춘향이의 신분 상승과 탐관오리인 변학도가 숙청당하는 거에서 서민들이 얼마나 시원했겠니? 대리만족에다가 밑줄. 양반층의 요구가 반영되어 있는 거. 춘향이의 수절이 당시의 봉건윤리에 부합함으로 만족했다. 밑줄 끄자. 봉건윤리에 부합에다가 밑줄. 양반층은 유교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서 춘향전 칭찬하고 서민들은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어서 춘향전 좋아했겠지. 오케이, 31페이지 계속 이어가자. 해피엔딩 마무리 지을 거야 이제. 선남선녀네요. 훈남훈녀네요. 그렇네. 핑크빛 세상이다 얘네들은. 그지? 지금 봄이 들었어. 이때 어사또는 자도와 우도의 읍들을 순찰하여서 민심을 다 두루두루 살피고 난 후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살피고 서울로 올라가서 임금님께 절을 하니 판서랑 참판, 참의들의 입시하시어서 보고서를 살핀다. 자기가 이제 춘향이가 이렇게 지조를 잘 지킨 여자라고 보고서를 제출을 한 거야. 임금님께서는 춘향이를 크게 칭찬하시면서 즉시 이조참의 대사성에 보하시고, 누구를 이조참의 대사성에 봉하신 걸까? 이몽룡이가 업무 수행을 잘해왔잖아. 그래서 승진하는 거야. 춘향이는요, 정렬 부인까지 신분이 급상승합니다. 정렬 부인으로 봉하신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신분 상승이라고 좀 적어줘. 신분이 춘향이가 정렬 부인이 되었습니다. 적고 가셔야 돼요. 정렬 부인을 봉하신다 옆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신분 상승. 그래서 임금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물러나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니 성은이 만극하다라고 못이자 하신단 말이야. 임금님 은혜에 감사하자고. 이때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우의정, 여의정 다 지내고 퇴임한 후에 정렬 부인으로 더불어서 백년동락할세. 정렬 부인에게 자식은 몇 명을 낳았다? 6명. 3명의 남자아이, 3명의 여자아이, 6명을 두었으니 모두가 다 총명해서 밑줄 긋자. 그 부친보다 낫더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최고의 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보다도 더 이름을 떨쳐서 부모님이 누구 아버지래, 유재석 아버지래 라고 얘기를 듣는 거 최고의 효래요. 일품간직이 대대로 이어져서 길이길이 전하더라. 해피엔딩으로 이 집안이 엄청 융성해지고 흥성해지면서 마무리구나. 읽기 중 활동으로 가볼까? 춘향이가 정렬 부인으로 봉해졌다라는 것은 뭐다? 신분 상승에다가 밑줄. 자손 대대로 부귀가 계속됐다라는 축복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계속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맺어지고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행복한 결말에다가 밑줄. 그래서 결말 부분에 춘향이가 이몽룡의 정렬 부인이 되어서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라고 작품 마무리. 판서로 갑니다. 행복한 결말로 끝맺는 고전소설을 봐주세요. 임금님이 춘향이를 정렬 부인까지 신분 상승시켜 주셨어. 그리고 이몽룡이는 이조판서, 호조판서, 자의정, 우의정까지 다 승진을 해보고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정렬 부인 춘향이랑 함께 백년동락했어. 그리고 정렬 부인 춘향이랑 같이 3남 3녀를 두었고 말이야. 걔네들이 다 총명해서 아버지 이몽룡보다도 더 훌륭하게 직책을 지냈어. 일품간직이 대대로 이어져서 이 집안이 번성을 한 거야.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때 당시에 신데렐라 스토리인 거야. 신분을 초월을 했으니까 신분을 초월한 사랑에다가 밑줄.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렸다라는 행복한 이야기로 끝맺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32페이지 바로 이어갈게요. 나의 감상문 쓰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빨리 다녀오세요.
2323. 우리 은호는 우진이한테 영상 자료 이거 받은 걸로 오라지오 들으시고 그 다음에 자료 열심히 푸세요 여러분. 1, 2, 3단원이거든요. 거침없이 푸세요. 지금 나간 거는 가리지 말고 막 푸세요. 송미인곡, 제막내가, 춘향전까지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도 해설이랑 뒤에 문제 달려져 있죠. 바로 문제 푸셔야지 안 까먹습니다. 자, 근데 오라지오 가기 전에 봄봄이라는 소설이 학습활동에 나와 있어서 또 이거 전문으로 다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학습활동으로 좀 더 꼼꼼하게 마무리합시다. 32페이지. 나의 감상문 쓰기는 생략하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자. 장원급제하고 난 후에 암행어사가 된 몽룡이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변사또 생일잔치에 갑니다. 그래서 이 생일잔치에서 암행어사 출두를 예고를 하는 한시를 쓰죠. 그 한시가 너무너무 중요해. 몽룡은 변사또의 생일잔치 자리에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한시를 짓고 난 후에 한시를 짓고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사 출두하여서 변사또를 봉고파직시킵니다. 그럼 빨리 춘향이를 구출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춘향이의 마지막 정절 테스트를 거치고 난 후에 춘향이가 딱 지조와 절개 있게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분들 부러지며 청송록죽 푸른 나무 문의온들 변하리까 라는 자신의 정절을 딱 보여줘. 그래서 임금이랑 임금님도 춘향이가 정렬 부인까지 올라가고 서울로 올라간 춘향이랑 몽룡은 행복한 일생을 보내더라. 춘향전의 근원설화에 이거 하나만 필기하고 가자. 이런 판소리계 소설은 설화라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밑에다가 하나 적어놔줘. 춘향전의 근원설화 밑에다가 설화의 이야기에서 판소리 사설이 되었다가 판소리 사설, 판소리로 노래로 불리다가 이제 또 뭐가 판소리계 소설이 되는 거야. 판소리계 소설까지. 설화에서 사설에서 소설까지. 설화에서 옛 이야기거든요. 설화의 이야기가 판소리 사설이 되었고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이 되더라. 그래서 들여다보면 염정설화는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에서 이몽룡이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염정설화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열려설화는 여인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면서 정절을 지켰던 내용, 그리고 암행어사설화, 암행어사가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탐관오리를 처벌했다라는 그 내용을 다 바탕으로 이런 이야기가 다 짬뽕이 돼서 춘향가가 나온 거야. 판소리 사설은 춘향가, 거기에다가 이제 뭐로 판소리계 소설의 춘향전이 나온 거지. 33쪽으로 한번 가봐봐. 자, 이 춘향전의 내용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현대에서도 많이 변용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춘향전에 나타난 인물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보자. 인물의 성격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중요합니다. 춘향이가 기생의 딸로 양반이랑 자유연애했지, 몽룡이. 그리고 봉간사또의 수청을 거부를 하면서 자신의 정절을 지켰어. 어떤 성격이다. 적극적에다가 밑줄, 진취적에다가 밑줄, 목숨보다도 춘향이는 뭐를 지켰다? 정절을 중시한 인물이야. 정절 중시에다가 밑줄. 그리고 몽룡이를 들여다보면 탐관오리들을 응징을 했지. 그리고 춘향과의 사랑을 목숨 걸고 지켰어. 그 다음에 탐관오리 목숨을 지킨다라는 거에서 정의롭고 책임감 강하고 의리를 중시합니다. 밑줄 한번 끌까? 정의롭고 책임감에다가 밑줄, 의리 중시에다가 밑줄. 그리고 변사또는 수청을 강요를 하고 이를 거부를 하자 춘향이를 옥에 가둬. 진짜 나쁜 놈이지.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에 도망을 간다는 거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 한심한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인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좋아요. 계속 갑니다. 2번. 사회문화적 상황을 고려를 해서 춘향전의 다양한 주제, 다양한 주제에다가 밑줄 끄시고 주제의 양면성이라고 또다시 적어줘. 다양한 주제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주제의 양면성. 주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춘향전은 다양한 주제가 있어. 주체적인 관점에서 주제를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1번에 보기를 참고해서 이 작품의 다양한 주제를 써보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가부장제와 여성의 정절을 중시하였으며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신분제도가 있었다. 밑줄 긋자. 양반과 천민을 구분하는 신분제도에다가 밑줄. 이걸로 이제 양반들이 백성들을 많이 괴롭힌 거야. 하지만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서민들의 의식이 성장이 됩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요.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요.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을 해요. 밑줄 긋자. 평민층의 의식이 성장에다가 밑줄. 탐관오리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 겁니다. 춘향전은 이런 조선 후기의 사회상을 배경으로 창작이 되었는데
춘향이랑 몽룡이를 중심으로 본다면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야.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합니다. 또 춘향이랑 변사또를 중심으로는 탐관오리의 행포에 대해서 서민들이 저항을 하죠. 민중들의 저항 정신. 몽룡과 변사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본다면 부정한 지배계층에 대해서 응징을 했어. 부정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34페이지 도움말 한 번만 읽고 갈게요. 2번 밑에 도움말 있잖아요. 33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2번 밑에 판소리계 소설은 표면적 주제랑 이면적 주제를 포함을 한다. 표면적 주제가 주로 충, 효, 열 등 유교적 이념과 관련이 있다면 이면적 주제는 신분 제약에서 벗어난 인간 해방, 지배계층의 행포에 대한 서민들의 비판의식, 이런 저항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야. 그럼 34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자, 2번으로 가서 1에서 찾은 주제 중에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는 거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백성을 수탈하고 아녀자를 괴롭힌 부정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은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 춘향전을 읽으면서 가장 통쾌한 부분이 바로 암행어사 출두 장면이지.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로 확장적 문체로 자세하게 서술을 했어. 변사또의 생일잔치가 쑥대밭이 되고 잔치에 참가하면서 흥청망청 즐기던 양반들이 벌벌 떠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을 한 부분이야. 고을사또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사치와 향락을 즐겼잖아. 정혼자가 있는 여인에게 수청을 강요를 하는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지. 변사또가 봉고파직을 당하는 장면이 너무 시원했어. 이러한 주제는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어때? 오늘날에도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당한 권력을 이용을 해서 사리사욕을 채웠죠. 명품백 사고 보석받고 이러면 감옥 가는 겁니다. 적용을 해야 하는 가치로서 밑줄 긋자! 사회의 정의구현에다가 밑줄. 정의구현 당하는 거죠. 3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을 참고해서 춘향전에 나타난 판소리계 소설의 특성을 탐구해볼까? 밑줄 긋자. 판소리계 소설에다가 밑줄.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사설이 기록물로 정착되고 유통되면서 형성된 소설이다. 글에 운율감이 있으면서 맞아. 장면의 극대화에서 확장적인 문체일 때 운율감이 있어. 양반계층의 한문투랑 언어 그리고 평민층의 속어와 재담이 뒤섞여 있습니다. 밑줄 긋자. 양반계층의 한문투에다가 밑줄, 평민층의 속어에다가 밑줄. 적고 가야 돼. 밑줄 꼭 꺼야 돼. 양반계층의 한문투에다가 밑줄 끄셨습니까? 평민층의 속어에다가 밑줄 끄셨습니까? 그럼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지?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적어줘. 두 계층의 언어가 두루두루 나타나. 한자어도 많이 쓰면서 서민계층의 비속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적고 가셔야 됩니다. 언어의 이중성. 어디에 밑줄 끊는다고? 양반계층의 한문투 밑줄, 평민층의 속어에다가 밑줄, 밑에다가 언어의 이중성이라고 적어줘. 또 판소리계 소설에서의 서술자가 판소리 창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서 인물이나 사건에 관해서 직접 개입하여서 평가를 하는 편집자적 논평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편집자적 논평에다가 밑줄. 등을 밀쳐내니 어찌하니 명간인가, 초목금수인들 아니 뜰랴, 의가하니 칭찬하랴. 엄청 많습니다. 편집자적 논평. 누구누구의 거동보소 다 기억해 주시고요. 본문 28쪽 밑에다가는 장면의 극대화라고 좀 적어줘. 본문 28쪽에 이 장면은 장면의 극대화야. 밑줄 적고 가자. 본문 28쪽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간다? 장면의 극대화, 확장적 문체 두 가지 딱 적고 갑시다. 장면의 극대화 그리고 확장적 문체 읽어볼게. 인계 읽고 강정 들고 병부 읽고 송편 들고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것은 검은고 깨지는 것은 북과 장고라. 열거랑 됐고. 그리고 본문 28쪽에 언어도치적. 그래서 언어도치라고 좀 적어봐봐.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언어도치 언어유희. 그리고 본문 29페이지 가자. 그리고 본문 29페이지에 춘향이의 절개를 나타내는 부분. 칭암절벽 높은 바위에다가 밑줄.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한자어. 청송록 쪽에다가 밑줄 한자어. 그래 한문투의 어구랑 비속적인 표현도 같이 쓰이는 겁니다. 문학작품의 주체적 해석과 평가 다 왔네요. 한번 읽고 갈게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가의 생각이나 주어진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에서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독자는 자신의 가치관, 경험, 배경지식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문학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작품을 읽더라도 독자에 따라서 작품의 해석과 평가가 다를 수가 있죠. 다만 그 경우 자신이 왜 그렇게 읽었는지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라는 것. 35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자, 4번에
춘향전에서의 춘향전 밑에다가 해합풍자라고 적어봐봐. 춘향전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해합풍자라고 적어봐봐. 그럼 우리 전통문학의 해합과 풍자적인 특징이 한국문학에서 이어지는데요. 한국문학의 특성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밑줄 끄시고 해합풍자라고 좀 적고 가자. 해합과 풍자가 한국문학의 특성이야. 그런데 얘들아, 여러분이 김유정의 소설을 처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김유정의 해학적인 이야기 한번 배웠던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점순이가 나한테 너 집에는 이거 없지? 라고 감자를 호감으로 표현을 해서 감자 선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했던 나는 니나무라 라고 하는 순간 점순이가 좀 삐졌지. 그래서 점순이가 닭싸움으로 나와의 갈등을 드러내는 동백꽃 기억나십니까? 김유정의 동백꽃. 그 이야기 정말 해학적이었지. 너가 아버지 고자지? 이런 거 해학적이었지. 그지? 그 이야기가 봄봄에서도 해학적인 요소들이 드러납니다. 봄봄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제목인 봄봄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계절이야. 밑줄 긋자. 소설의 계절적 배경에다가 밑줄. 만물이 생장하면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계절이야. 만물이 생장하는 봄날에다가 밑줄.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순이랑 나가 서로 결혼하고 싶어하는 계절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실 것 같은데 쌤한테 소식 꼭 전해주시고 왼쪽 기퉁이 보시면 봄봄 보이나요? 초록색 봄봄 찾으셨으면 읽어볼게. 대릴 사위인 나와 장인이 서로 갈등을 해. 왜? 장인이 혼인시켜준다는 걸 빌미로 대릴 사위인 나를 머슴처럼 부려먹거든. 근데 계속 시켜달라는 결혼은 미루면서 나를 너무 사경도 안 쳐주고, 여기에서의 사경이라는 것은 월급, 일을 하는 대가에 임금도 쳐주지도 않고 나를 부려먹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혼인 문제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그린 농촌소설로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인 해학이 잘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핵심 정리 한번 보고 갈게요.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농촌소설, 농촌소설에다가 동그라미. 성격은 향토적이면서도 해학적이야. 향토적인 시골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주면 돼. 배경은 시간적인 배경이 1930년대, 공간적 배경으로는 강원도 농촌을 배경으로. 주제를 들여다보면 우직하고 순박한 대릴 사위인 나, 그를 이용하는 교활한 장인 간의 해학적인 갈등입니다. 교활한 장인에다가 밑줄. 장인의 탐욕적인 욕심으로 성례를 시켜줘야 되는데 시켜주지도 않고 나를 머슴으로 부려먹고 있어. 계속 사기를 치는 거야. 결혼을 빙자로. 특징 3가지. 엄청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딱 보고 집으로 가. 알았지? 상황을 좀 과장되게 웃음을 유발을 해. 장인어른이랑 사위가 아랫도리를 잡고 싸운단 말이야. 남자들의 아랫도리를 움켜잡으면 이렇게 아픈가 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장인의 입에서 사위한테 할아버지 살려줍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을 가장되게 설정을 해서 웃음을 유발시키는 해학이고요. 다 와간다, 잠을 깨라. 특징 2번째. 장인과 대릴 사이로 들어온 머슴이 혼인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밑줄 긋자. 혼인 문제로 갈등에다가 밑줄. 나는 혼인시켜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장인은 점순이가 커야지 혼례를 시켜주지 라는 키를 빙자해서 혼인을 계속 미루고 있어. 그리고 3번째, 역순행적 구성에다가 밑줄.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 역순행적 구성으로. 작품 전체가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잘렸죠. 솔직히 너무 조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막 출제 요소가 그닥 없습니다. 잠 오면 일어서세요. 자, 그럼 단어 뜻을 보면 장인어른을 높여서 하는 말이 뭐다? 빙장님. 그리고 불솜은 뭐야? 상처를 소독해주는 솜방망이라고 생각해주시고, 희연에다가 별표 하나 치실까요? 희연은 일제강점기 때 담배야. 일제강점기 농촌을 배경으로 하지만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분위기보다는 장인과 나의 갈등이라고 생각해줘. 점순이와의 결혼을 두고 장인과 나가 갈등을 일으킨다. 계속 뚜덕이다 라고 하면 잘 어울리지 않는 물체를 좀 세게 두드리는 소리. 본문 내용 들어갈게요.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밑줄 긋자. 왜 성례 안 하지요에다가 밑줄. 장인과 나의 갈등의 근본적 원인, 장인이 나의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다. 나와 점순이와의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다. 부려만 먹고 왜 성례 안 하지요? 옆에다가는 장인의 탐욕적인 성격 때문에 혼례를 미루고 있어. 옆에다 적어놓고 갈까? 장인의 탐욕적인 성격 때문에 혼례를 미룸이라고 적자. 장인의 탐욕적인 성격 때문에 혼례를 미룸이라고 적어놓고 가자. 장인의 탐욕적인 성격 때문에 혼례를 미룸. 집중해야 돼.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리라도 성례시켜 주마라고 했으면 나도 장인이랑 싸움하는 거를 성가시게 생각하거든. 성가신 장인과의 싸움을 그만두었을지도 몰라. 나야 이러면 때린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장인을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터이고 얼마든지 좋아. 그러니 성례시켜 주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다. 장인이 이제 막 나를 구박했단 말이야.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서 올라오더니 두 사람이 몸싸움을 하는 중이야. 근데 좀 상식 밖에서의 행동 아니야? 장인이랑 사이가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가 있지? 내 바지가랑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에 움켜잡고 내달았다. 아랫도리를 콱 움켜잡은 거지. 악! 하고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그르 도는 것이야.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싹싹 빌지. 너무 아파서. 빙장님 이 자식아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할아버지 살려줍쇼. 미주겠자 호칭의 변화에다가 밑줄 장인어른한테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웃음을 유발해다가 밑줄 오죽 아팠으면 하고 두 팔을 허둥지둥 내저을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제 참으로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도 장인님이 아랫도리를 놓지를 않으니까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서 거의 까무러지게 되니까 놓아준 거야. 엄청 아팠겠다 그지? 더럽다 에다가 밑줄 장인에 대한 적대감의 마음. 이게 장인님인가? 나는 한참을 못 일어나고 쩔쩔매고 있었는데 그렇게 얼굴을 드니까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서 장인님의 바지가락이를 콱 움키고 잡아 낚았어. 나의 복수에다가 밑줄 역공한 거야. 장인의 아랫도리를 낚아친 거야. 이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막 싸움을 하는 거에서 장인의 입에서 나한테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장인님이 빌어. 아랫도리가 잡히니까. 근데 점순이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나와서 아이고 이 망할 것이 우리 아버지 죽이네 라고 점순이가 내 편이 아니라 아버지 편을 들어. 그거에 내가 멘붕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 멘붕이 와서 아랫도리를 탁 놓는 순간에 장인어른이 담뱃대로 내 머리를 갈겨버려. 머리통을 후린단 말이야. 그래서 머리통이 이제 찢어져. 그 중간의 상황이 생략된 거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았다라는 거는 뭐가 생략돼서 내가 장인어른의 아랫도리를 움켜잡고 점순이가 싸움에 개입하면서 내가 멘붕이 오는 거야. 왜? 점순이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장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은 이 때문이다. 왜?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움켜잡았기 때문에 맞은 거야.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라는 것은 얘가 이 참 어리숙한 놈이 말이야. 장인의 속내를 몰라. 장인한테 계속 사기당하는 거야. 장인이 착해서 나를 내쫓지 않고 또다시 받아들여 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무 어리숙하고 순수해요. 여느 사람이면 사경에 월급을 주고 당장 내쫓았을 거야. 왜? 아랫도리를 잡았으니까. 근데 우리 장인님은 나를 부려먹으려고 너를 곁에 두는 거야 라는 것을 모르고 말이야. 이 녀석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찢어주시고 엄청 감동했지.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지를 주고 나한테 담배를 줬단 말이야. 희연에다가 별표 치시고 담배를 줘서 얘가 마음이 누그러졌어. 우리 장인님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올 가을에는 꼭 성례를 시켜주마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사실일 것 같아 거짓말일 것 같아 거짓이라고 적자. 거짓말. 가머니 솔로 나를 또 속이는 거야. 아무 말 하지 말고 뒷골에 콩밭이나 얼른 갈아라 라고 또 일을 시키면서 나를 회유를 한 거야. 거짓말로.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 그만큼 내가 순박하게 장인어른한테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네, 머슴으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으로 가서 본봄에 등장하는 나는 어떤 성격이다. 너무 착해. 밑줄 끄자. 점순이와 혼인에다가 밑줄 이용만 당하고 있는 어리숙에다가 밑줄 순진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36페이지 계속 갈게요. 자, 본봄을 통해서 우리 문학의 특징이 해악이라는 거를 눈치를 챘어. 춘향전 밑에다가는 풍자, 탐관오리와 같은 나쁜 놈들을 빗꼬아서 까잖아. 디스하지. 그래서 춘향전 밑에다가는 풍자라고 적으시고 본봄에서는 우리 문학의 전통 해악이 두드러져. 해악이라고 적어주시고 한번 읽고 갈게. 한국 문학의 특징 중에서 하나인 풍자랑 해악은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킵니다. 풍자 동그라미, 해악 동그라미, 웃음에다가 밑줄. 공통점은 웃음 유발이야. 하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 풍자는 있잖아.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부정적인 것에다가 밑줄, 비판에다가 밑줄. 비판적 웃음이 풍자야. 해악에다가 동그라미, 온화한 시선에다가 밑줄, 호감과 연민의 웃음이라고 생각해줘. 눈물로 웃음 닦기라고 생각하면 돼.
눈물로 웃음을 닦아주는. 자, 그럼 춘향전에서는 나쁜 놈들에 대해서 풍자입니다. 봉간사또와 부패한 수령들이 암행어사 출두에 놀라서 허둥지둥 도망가는 장면이 웃음이 났으면 이건 풍자야. 적어놓을까? 도망가는 장면에서 웃음이 났다.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풍자. 특히 수령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인계와 병부를 잃어버리고 송편 들고 강정 들고 있었지. 이런 모습이 되게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깎아내린 거야. 본봄에서는 사위가 장인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웃음이 났어. 아, 할아버지 살려줍쇼. 나가 장인어른한테 얘기했지. 바지가랑이가 잡힌 게 얼마나 아팠으면 장인이 된 사람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해악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웃음이 나는 거에서 웃음이 났다 밑에 본봄은 해악, 춘향전은 풍자를 기억해 주시고 판서 내용 크게 별표 하나 쳐주세요. 시험에 나올 만합니다. 풍자랑 해악에서 대상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야. 과장에다가 동그라미, 왜곡에다가 동그라미, 웃음에다가 밑줄. 풍자랑 해악이랑 둘 다 웃음을 유발을 하지만 풍자는 비판에다가 밑줄, 부정적 인식에다가 밑줄, 부정적에다가 밑줄, 과장 왜곡에다가 밑줄. 해악은 동정적 웃음입니다. 연민과 애정에다가 밑줄. 자, 그래서 3번 읽으면서 마무리할게. 춘향전은 변사또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밑에다가는 희화화라고 위에 적어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희화화야. 희화화라고 적어야 돼. 공격을 함으로써 독자에게 통쾌한 웃음을 주죠. 풍자. 본봄은 나와 같이 어리숙한 대상의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 아이고 이 바보 착해가지고 어리숙한 대상의 연민의 감정에다가 밑줄. 그 대상을 포용하게 하는 효과니까 이건 해악이야. 구김이 없는 해악적 웃음이나 전곡을 찌르는 풍자적 웃음은 마음의 정화는 물론이고 독자들이 신명을 느낄 수가 있다. 넘어가서 춘향전이 오늘날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소설 문학이 오늘날에도 재창조가 되고 있습니다. 춘향전이 다양한 장르로 변형이 되어서 발레 춘향도 있다는 거 알고 있으셨어요? 무용극으로도 재창작이 되었고요. 백설 춘향전 재밌을 것 같지 않나? 그래서 고전 작품이 재창조가 되고 있다라는 거 37페이지에서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프린트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안 줬구나. 은호구만. 제 꼬지에 꽂았구나. 우진이가 좀 전달을 부탁합니다. 이거 하고 이제 집에 가야 돼. 다 하고 가자. 자,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는 유랑민의 애환이야. 자, 밑줄 긋고 가자.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에다가 밑줄,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고향을 버리고 러시아 가까운 곳으로 유랑을 떠났어. 일제강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척박했기 때문에 일제의 행포에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 도망을 간 거야.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경의 대상이었거든요.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은. 근데 찔레 한 송이조차 없어. 밑줄 긋자. 찔레꽃 한 송이조차 없는 곳에다가 밑줄. 척박한 현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에 당당히 맞설 거래. 당당히 맞서에다가 밑줄. 그러나 배도 없는 얼어붙은 부두에서 서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 배를 타고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갈 수도 없어. 그리움을 토속적인 어휘로서 절실하게 보여줍니다. 토속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해의 배경으로 갈게요. 이 시는 이국 땅을 떠도는 화자가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입니다.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에다가 밑줄.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가족이 해체된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을 형상화하고 있다. 밑줄 긋자. 우리 민족의 슬픔과 한에다가 밑줄. 여기서 우라지오는 하자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말로만 듣던 꿈꾸는 도시였어. 막 노란색 머리가 있는 러시아라는 땅이 되게 꿈꾸는 이상적인 공간이었겠지. 그곳은 고향의 절박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였단 말이야. 그러나 그곳에는 실제로 와보니까 찔레꽃 한 송이도 찾아볼 수 없는 추위와 외로움만 남아있는 블라디보스톡이야. 되게 상상했을 때는 꿈의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밑줄 긋자. 추위와 외로움만이 있을 뿐에다가 밑줄.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블라디보스톡에서의 추위와 외로움의 현실에 당당히 맞서겠대. 당당히 맞서에다가 밑줄.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깊어만 가고요. 밑줄 긋자.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화자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부두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맷비둘기가 되어서 고향으로 날아가고 싶어. 밑줄 긋자. 맷비둘기가 되어서 고향으로 날아가는 꿈에다가 밑줄.
맷비둘기에다가 동그라미 이런 거 우리는 뭐라 부르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이용되는 소재 객관적 상간물이라고 적고 가겠습니다. 맷비둘기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객관적 상간물. 그러나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바다는 얼음이 너무 두꺼워. 밑줄 그자. 두껍게 얼어붙어에다가 밑줄 어떻게 바다가 얼 수가 있지? 드나드는 배가 하나도 없는 그만큼 추운 단절된 곳이야. 화자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래서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고 이국 땅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이국 땅에서 떠돌고 있는 거야. 이국 땅에서의 삶도 괴로운 자신의 처지를 밑줄 긋자. 오도 가지도 못할 우라지오라는 거에서 오도 가도 못한다에다가 밑줄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이국의 땅에서 정착할 수도 없는 떠돌이의 인생입니다. 한눈에 보기 갈게요. 시간적인 배경. 하자에게 우라지오의 블라디보스톡은 따뜻한 공간의 동경의 대상이었어. 우라지오의 동경에다가 밑줄. 근데 현재의 우라지오를 와보니까 추위랑 외로움만 있는 찔레꽃 한 송이도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곳이야. 그곳에서 화자는 뭐가 가슴 뜨겁게 그립다? 고향이 너무 그리워. 현재는 고향이 너무 그립습니다. 맷비둘기에다가 별표 3개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맷비둘기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서 얼마든지 고향으로 갈 수 있지. 근데 나는 고향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화자의 처지와 대비에다가 밑줄.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에다가 밑줄. 나에게는 날개가 없어 가지를 못한다. 이런 심정입니다. 등대는요 움직일 수 없는 존재에다가 밑줄. 화자도 어때? 오지도 가지도 떠나지도 그리고 있을 수도 없는 밑줄 그자. 우라지오를 떠날 수 없는 화자에다가 밑줄. 뿔이 박혀있는 등대의 모습. 화자의 처지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네요. 넘어가시고요. 감상하기 갑니다. 삽살개 짖는 소리 밑에다가는 청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월월월. 삽살개 짖는 소리가 어때? 스산해. 10분 만에 끝내줄게. 좀 집중해. 그 대신 감각적인 이미지의 청각. 눈보라에 얼어붙은 섣달 금음이야. 섣달 금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한 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섣달 금음은 이제 한 해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해줘. 눈보라에 얼어붙었다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렵고 힘든 에다가 밑줄. 감각적인 시각의 이미지가 쓰였네. 밤이라는 건 밤에다가 동그라미. 화자가 고향을 떠올리게 만드는 시간이야. 밑줄 그자. 그리움을 심화에다가 밑줄. 고향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회상의 매개체에다가 밑줄. 밤이라는 시간으로 어디? 어머니와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니은에다가 밑줄 끄시고 어머니와 함께했던 밤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금의 현재의 밤이 어머니와 함께했던 밤을 떠올리고 만듭니다. 자, 근데 이 밤이 표현기법에 주목해줘.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에다가 물결 표시. 밤이 손을 흔든다라고 하면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의인. 밤이 화자를 유혹한다는 거는 밤이라는 시간에 빠져들어서 고향의 밤이 떠오르는 거야. 자, 그래서 얄궂은 손을 하도 곱게 흔들길래 의인법을 적으셨을 거고 의인화에다가 밑줄. 술을 마시면서 불타는 소원이 이 부두로 왔다. 불타는 소원에다가 동그라미.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부두는 어디야? 우라지오, 블라디보스톡이 가까운 부두가로 왔습니다. 항구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연은 현재에다가 별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우라지오가 가까운 부두로 왔어.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언제라는 걸 주목해라. 현재에다가 별표. 집중해야지 빨리 끝날 수 있어. 빡 집중해봐봐. 자, 걸어온 길가에는 찔레꽃 한 송이도 없었어. 찔레 한 송이 없었대도 에다가 밑줄 끄시고 외로움이라고 적자. 외로움. 찔레꽃 한 송이는 작은 행복이거든. 작은 행복 하살표. 찔레꽃 한 송이로 하살표. 작은 행복에 요만큼의 웃을만한 거리의 작은 행복도 없었지만 그만큼 힘겨웠지만 나의 아롱범은 아롱범에다가 별표 3개 화자의 분신이야. 나의 표범. 표범은 있잖아. 한 화자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화자 자신에다가 밑줄. 아롱범을 그냥 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발자국을 뉘우치지 않는다. 뉘우칠 줄 모른다에다가 밑줄. 후회 없는 지난 삶에다가 밑줄. 화자는 후회하지 않아요. 화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하얀 눈도 무겁지가 않다. 하얀 눈이 무겁지가 않구나에다가 밑줄. 그럼 이때의 하얀 눈은 뭘까? 나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일 거야. 삶의 무게에다가 동그라미. 하지만 무겁지 않다라는 거에서 뭐야? 당당하다라는 거야. 삶의 무게로 나를 짓눌러도 나는 당당하게 걸어간다. 힘들지만 당당에다가 밑줄. 지금 현재. 이제 3년은 과거로 갈 거야. 철이 없는 누이랑 고수머리, 곱슬곱슬한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우라지오의 이야기를 듣고 싶던, 캐고 싶던 밤이면 밤에다가 별표 치시고 과거 해상의 밤이야.
과거의 밤, 어머니에게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의 이야기를 들었던 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지. 어머니한테 과거를 해상을 합니다. 과거의 우라지오는 아이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어. 밑줄 긋자. 우라지오는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에다가 밑줄. 근데 지금 내가 와보니까 우라지오는 진짜 척박한 장소, 외로움의 장소인 거야. 우러머니는 서투른 러시아 말도 들려주셨어. 조름조름 기발키는 누이가 잠들 때꺼정에다가 밑줄.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꺼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복은 뭐를 형성하지? 운율을 형성하지. 깊은 밤이 될 때까지, 누이가 잠들 때까지,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을 감을 때까지. 의인이라고 적어놓을까? 등불이 깜빡 저절로 눈 감을 때까지 의인. 우라지오 이야기, 어머니가 러시아 이야기, 러시아 말을 들려주시는 거에 귀 기울이던 어린 시절은 따뜻한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따뜻한 밤이구나. 따뜻한 밤 회상에다가 밑줄. 근데 현재의 밤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지금 현재의 밤은 마이너스, 과거의 밤은 플러스. 다시 내게로 헤어든다라는 거는 깊이 몰입이 되는, 누이를 잠재우고 나를 알아주는 어머니의 입김이 무지개처럼 어질다. 다시 나에게로 밤이 헤어든다는 거야. 어머니가 너무 그립습니다. 누이를 재우고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대. 다시 계속 과거의 이야기로 갈 거야. 부두의 밤안개지만 추억에 젖어있는 화자에게 어머니의 입김, 밑줄 긋자. 밤안개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밤에 부둣가에 밤안개가 지펴오르고 있어. 밤의 안개 어떤 건지 알겠지? 밤안개에다가 동그라미, 그게 뭐처럼 느껴지는 거야? 어머니의 입김에다가 밑줄. 어질다, 입김이 그립습니다. 나는 그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에다가 밑줄. 과거의 추억을 잘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야 기성스럽구나. 어린 기억의 새야 기성스럽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과거의 추억이 새라고 빗대어 표현이 된 거야. 과거의 추억을 새에 비유해다가 밑줄. 어린 기억의 새, 추억을 새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겁니다. 수수하면서도 마음을 끄는 맛이 있구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추억이 친근하게 다가온다에다가 밑줄. 거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작은 날개를 털라에다가 밑줄. 추억을 마음껏 느끼고 싶다에다가 밑줄. 어린 시절의 추억에 마음껏 잠겨보겠다. 밑줄 긋자. 마음껏 잠겨보겠다에다가 밑줄.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풍당 빠지겠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작은 날개를 털라라는 명령형 어미에다가 밑줄. 화자가 기억에 빠져들고 싶어. 또 역시 3년도 과거, 4년도 과거. 어린 시절의 추억에 흠뻑 빠지고 싶다. 파란색은요 해설이고요. 검은색이랑 빨간색이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과거의 기억에 모두를 살뜰히 담았으니 어린 기억의 새, 추억을 새에다가 빗대어 표현했지. 귀성스럽다라는 거는 사랑스럽다. 거스리지 말고 마음의 은줄에 작은 날개를 털라 라는 명령형 어미로 추억에 흠뻑 빠져보고 싶다. 여기까지 괜찮니? 드나드는 배 하나 없는 지금에다가 동그라미 현재로 돌아왔어. 드나드는 배 하나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단절됐지.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절망. 부둣가의 호젓에다가 밑줄. 쓸쓸하고 외롭게에다가 밑줄. 나는 맷비둘기가 아니어서 고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맷비둘기에다 별표 3개 밑줄 긋고 가자. 화자와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에다가 밑줄. 유리왕의 항조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유리왕 항조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알고 있니? 헐헐 나는 깨꼬리가 암수가 서로 너무 정다워. 외로워라 나는 누구랑 돌아가지. 이별을 하고 차이고 난 후에 암수가 서로 깨꼬리가 정다운 모습을 보면서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지. 맷비덜기는 날개가 있어서 고향으로 날아갈 수 있지. 하지만 나는 날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 화자의 처지와 대비가 되는 객관적 상관물. 날고 싶어에다가 밑줄. 반복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음에다가 밑줄. 날고 싶어 밑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음에다가 밑줄. 머리에 어슴풀에 그리워진 그곳이 어딥니까? 고향에다가 동그라미. 지금 나는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 있지만 어디로 가고 싶다? 그곳, 고향. 우라지오 바다는 얼음이 두껍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망적 현실에다가 밑줄 마이너스. 등대에다가 별표 치시고, 등대는 화자의 처지를 투영에다가 밑줄. 왜? 움직일 수가 없잖아. 등대와 나는요 서로 속삭일 수 없는 생각에 잠기고에다가 밑줄. 밤은 얄팍한 꿈을 끝없이 꿰인다. 얄팍한 꿈에다가 밑줄. 회상의 매개체에다가 밑줄. 밤이라는 시간에 고향을 떠올린다는 거야. 꿈은 어떤 꿈일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꿈. 마지막에 갑니다. 가지도 오지도 못할 우라지오여 라는 거에서 고향에 갈 수도 없고, 그리고 포기할 수도 없는 하자의 처지로 우라지오라는 명사로 끝을 맺으니 너무 여운있게 마무리가 되죠.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마음. 이거 등대가 이쪽에서 봤는데 이게 또 분신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등대 분신.
당연하지. 등대는 화자의 분신이야. 왜? 가지 못하는 뿌리 박힌 모습 있잖아. 등대는 화자의 분신, 맷비둘기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자유시자 서정시, 운문시. 애상적에다가 동그라미, 고향에 갈 수 없는 슬픔이 느껴지시나요? 회고적 밑에다가는 고향의 추억, 3년과 4년에 드러났습니다. 가지도 못하는 자신의 현실, 고향과 가족이 너무 그립습니다. 하지만 갈 수 없는 얼음이 두꺼운 현실에 절망을 하죠. 타향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특징 첫 번째, 가족과 떨어져서 살아가는 유랑민의 처지야. 유랑민의 처지에다가 밑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겨온 거야. 현실이 너무 혹독하다. 현실의 혹독함에다가 밑줄, 뭐라고 얘기했지? 찔레꽃 한 송이가 없었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간 거야. 우리 민족의 애처로운 삶에다가 밑줄. 자, 어렸을 때 우라지오는 어땠던 공간이라고? 동경의 장소였어. 어렸을 때의 추억에다가 밑줄. 근데 현재 타향에다가 밑줄. 애상적인 어조입니다. 의인이랑 직유법 많이 쓰였고요. 추상적인 밤을 손을 얄궂게 흔든다라는 것으로 의인화시켰어. 의인화에다가 밑줄. 그리고 뭐뭐때 꺼정, 뭐뭐때 꺼정. 반복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 우라지오라는 명사형으로 끝나니까 여운 있지. 청각적 이미지는 삽살개 짖는 소리, 그리고 시각적인 이미지는 눈보라의 이미지, 섣달 금은밤, 이런 시각적 이미지로 배경을 제시를 했어.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문제 오늘 바로 풀어보시면 제일 좋겠죠. 괜찮습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는 쌤이 수라, 그 다음에 9켤레 구두로 남은 사대를 빨리 끝내야 되겠네요. 그죠? 자습서 무조건 푸셔야 됩니다. 지금 자습서랑 평가문제집이랑 쌤이 준 자료 안 풀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문제 꼭 푸셔야 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